인공지능 기술, 특히 언어 모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소설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 월드크래프트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짤막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인공지능에 최면을 걸다 라는 문장을 제가 붙여보았는데요. 이 월드크래프트라는 연구 내용이 어떻길래 제가 이런 문장을 붙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크래프트 논문은 풀 제목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아요. 월드크래프트 Story Writing with Large Language Models 라고 되어 있고요. 출판 정보는 여기와 같습니다. IOI라는 학술대회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구글 리서치 팀의 연구원들이 출판을 하였습니다. 이 URL 주소로 들어가시면 논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이 해당하는 논문의 첫 장 일부입니다. 월드크래프트 논문에서 풀고자 한 프로블럼이 무엇이고 솔루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프로블럼은 이 부분과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 large language 모델 기반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즉 사람이 소설을 쓰고자 할 때 언어 모델을 도구로서 잘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바로 이 논문에서 다룬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거는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만 주목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프로블럼을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잘 써주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새로 만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그 오해를 이제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설을 쓸 때 도움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large language 모델을 새롭게 디자인을 했거나 만든 거 아니고요. 이미 존재하는 large language 모델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소설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런 주제가 좋은 학술대회에서 발표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상은 넓고 또 연구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이 연구가 가진 다른 측면에서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large language 모델을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때, 이를테면 소설 쓰기에 적용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이 랭귀지 모델들이 보이는 흥미로운 behavior들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취한 솔루션은 GPT 계열의 오토리그레시브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GPT 계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만약에 잘 모르는 분들이시라면은 언어 모델에서 기초적인 내용과 또 GPT 계열의 언어 모델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스터디를 하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GPT 계열의 언어 모델 중에서도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람다 모델이 있는데요. 그 람다라는 이름의 모델을 갖고 와서 대화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파인 튜닝한 버전을 썼다라고 논문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 모델을 소설 쓰기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할 때는 뒤에서 살펴보겠으나 지로샷 또 그리고 퓨샷 기반의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지로샷과 퓨샷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게 되면 뒷부분 설명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가 어려워서 간단하게 이 지로샷과 퓨샷이 나오게 된 그 역사, 그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봤을 때 2014년에 시퀀스라는 게 있었고 트랜스포머라는 게 2017년에 구글에서 나왔고 그런 아주 굵직굵직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 화살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 화살표 위쪽은 머신 트랜슬레이션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고 이 아래쪽은 언어 모델에 대한 연구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월드 투백이라는 거, 글로브라는 게 있었고 하다가
이 2018년에 보시면은 GPT라는 녀석과 BERT라는 녀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둘 다 트랜스포머라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것처럼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 놓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GPT 그리고 BERT 언어 모델이 공통적으로 트랜스포머라는 연구에서 소개된 구조를 본따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 경쟁 관계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이 굵직굵직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GPT와 BERT 모델을 기반으로 수많은 변형 모델들, 베리언츠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GPT 같은 경우는 GPT-2, GPT-3, 정통파라고 해야 될까요? 정통 언어 모델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등장을 하고 있고, BERT 같은 경우에는 많은 베리언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베리언츠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GPT 계열의 언어 모델들, 그걸 GPT파라고 하고, BERT 계열의 언어 모델을 BERT파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그러면 이 언어 모델의 이 계열 간에 사실은 추구하는 그 이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PT 계열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셉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그리고 공개한 프리트레인이 완료된 언어 모델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BERT 계열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언어 모델보다는 각각의 해결하고자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그 문제에 걸맞게 잘 튜닝해서 쓰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한 프리트레인드 언어 모델을 잘 가져다가 자신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맞게 잘 튜닝해서, 파인 튜닝해서 사용을 하길 바랍니다. 라는 것이 BERT 계열 언어 모델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GPT 계열과 BERT 계열은 서로 추구하는 바도 다르지만 그 구조 면에서도 사실 차이가 있는데요. 앞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둘 다 트랜스포머라는 곳에서 파생되는 연구다. 혹은 이 구조를 본따서 만들어졌다. 일부를 따와서 만들었다. 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GPT와 BERT는 비슷하면서도 서로 많이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GPT 계열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다 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마치 글을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쭉 글을 써내려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PPT를 제가 만들 때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쓴 다음에 갑자기 저 뒤에 있는 모든이라는 글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일로 와가지고 만든이라는 글자를 쓰고 이렇게 정신 나간 순서로 글을 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 순서를 가지고 쭉 그렇게 글을 써내려 가지 않습니까? 이런 그 메커니즘을 본따서 언어 모델이 학습이 되었어요. 그런 언어 모델을 가리켜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GPT 계열의 언어 모델은 생성하는 것,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타스크에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GPT 계열이 추구하는 바가 우리 모델 하나로 끝날 거야. 이 BERT 계열처럼 튜닝하는 그런 작업 필요 없어. 파인 튜닝하는 거 필요 없어. 우리 모델 하나로 그냥 끝내. 라는 그런 컨셉이다 보니 이 BERT 계열에서 사용하는 파인 튜닝 개념과 상반된 전혀 다른 개념인 지로샷 그리고 퓨샷이라는 기법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 지로샷과 퓨샷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떤 그 개수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인데 퓨는 말 그대로 몇 개 그 데이터 개수가 몇 개 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 지로와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화면 오른쪽에 지금 그림을 좀 그려보았는데요. BERT 계열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언어 모델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언어 모델에다가 그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따로 준비해서 그걸 여기서 D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따로 또 줍니다. 그러면 이 언어 모델이 파인 튜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요. 그 중에 일부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전체가 다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 언어 모델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주어진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 감성, 센티멘트를 맞추는 문장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 D가 포함하고 있는 건
뭐 문장이 뭐 예를 들어 뭐 10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문장이 쫙 있고 각각의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정답이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답이 매겨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모델을 한 번 더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파인 튜닝이라는 그 과정도 뭐 꼭 슈퍼바이즈드 웨이로 정답이 달려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하거나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정답을 사용을 해서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문장마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달려있는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 언어 모델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파라미터 일부가 혹은 전체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겠죠? 그렇게 파인 튜닝이 완료된 언어 모델에다가 새로운 쿼리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그 아이스크림 맛있어 라는 쿼리 문장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건 긍정인지 부정인지 결과물을 아웃풋을 여기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이 벌트 계열 언어 모델의 일반적인 파인 튜닝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그 GPT 계열에서 얘기하는 지로샷과 풀샷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GPT 계열의 언어 모델이 이미 프리트레이닝이 이렇게 완료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학습이 완료된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언어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 버트 계열과는 달리 이 데이터를 준비해서 주지 않아요. 그냥 곧장 바로 쿼리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GPT 계열 언어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주어진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맞추는 그런 문제라고 동일하게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나는 이 아이스크림 맛있어 라는 쿼리를 곧장 주는 거예요. 다른 그 파인 튜닝이라는 과정 없이 그냥 곧장 이 쿼리를 주는데 일부 샘플, 일부 데이터를 함께 그것을 덧붙여서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건물 멋있어 라고 하면 이건 긍정이야. 그리고 또 나는 저 머리 스타일은 별로야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부정이야 라는 그런 뭐 한 개가 됐던 몇 개가 됐던 그런 몇 개의 샘플들을 쿼리에다가 같이 덧붙여 가지고 언어 모델에게 주게 됩니다. 그 샘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뭐 수개 혹은 뭐 수십 개 정도가 되면 그걸 풀샷이라고 부를 수 있고 혹은 한 개도 전해주지 않게 되면은 그것을 지로샷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렇게 뭐 지로샷 혹은 퓨샷을 통해서 쿼리문을 던져주게 되더라도 언어 모델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지로샷과 퓨샷이라는 이 놀라운 이 기법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지로샷 러닝 혹은 퓨샷 러닝이라고 해서 이 러닝이라는 단어를 함께 써가지고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러닝이라는 단어보다는 인퍼런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 기법들을 지칭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로샷과 퓨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러닝 혹은 트레이닝이라고 불리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그냥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쿼리를 많이 뭐 바꿔서 준다 한들 얘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퍼런스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인풋을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이 인풋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쿼리를 프롬프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러닝이라는 단어보다는 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로샷 인퍼런스, 퓨샷 인퍼런스 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GPT 계열에서 소개한 지로샷과 퓨샷 인퍼런스 기법은 파인 튜닝 없이도 이 프롬프트만 잘 설계해서 주면 알아서 잘 똑똑하게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로샷과 퓨샷이라는 기법이 등장하게 된 그 경위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 외에도 뭐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든지 이 프롬프트를 튜닝하는 기법이라든지 등등의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이 월드크래프트 연구에서의 솔루션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GPT 계열의 언어 모델을 갖고 왔다. 람다라는 이름의 언어 모델을 갖고 와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로샷과 퓨샷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 언어 모델 쪽, 기술 쪽을 좀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특별할 거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점이 있는가?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설 쓰기라는 이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특별히 프리트레인된 그 언어 모델을 새롭게 만들지 않았다. 자신들은 소설 쓰기 전용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대신 제너럴 퍼포스 언어 모델을 사용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람다를 지칭하는 것이죠. 제너럴 퍼포스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소설 쓰기 문제를 풀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아주 힘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소설 쓰기 어플리케이션의 그 효과적인 프롬프트들을 자신들이 찾아내서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두 가지의 프롬프트 기법을 새롭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GPT 계열에서의 지로샷이나 퓨샷과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롬프트 부분을 잘만 입력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근데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이 쿼리 부분, 이 프롬프트 부분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의 성능이, 결과값의 그 퀄리티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월드크래프트에서는 소설 쓰기를 위해서 효과적인 프롬프트들을 자신들이 찾아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한 이 두 가지의 새로운 프롬프트를 너네들도 앞으로는 소설을 쓸 때 써보면 좋을 거야 라는 것이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두 번째 컨트리뷰션인 것입니다. 월드크래프트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의 새로운 프롬프트 기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Related Example Prompting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Meta Prompting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프롬프트 테크닉이 앞장 슬라이드에서의 맨 아랫줄에 있었던 그 두 가지 프롬프트 기법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두 가지 테크닉입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두 개의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총 7가지의 소설 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롬프트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프롬프트 테크닉인 Related Example Prompt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그 형사가 그 용의자들을 취조하듯이 어떤 얻고자 하는 정보를 추궁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와 연관된 질문들을 던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지로샷 방식으로서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에게 어떤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정보가 있는데 얘가 쉽게 그거를 얘기해 주지 않을 것 같아. 혹은 내가 말하는 거를 잘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은연중에 얘가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슬슬 유도 질문을 하라는 거죠. 연관된 질문을 계속해서 그 순차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결국에는 얻을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것이 Related Example Prompting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 테크닉은 메타 프롬프팅인데요. 이것은 퓨샷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example로 내가 이제 어떤 샘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퓨샷이니까 앞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기서 내가 진짜 원하는 쿼리 문장이 있을 때, 질문이 있을 때 그것과 덧붙여서 일부 샘플들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뭐 내가 문장당 긍정인지 부정인지 맞추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는 긍정이야, 이건 부정이야 하는 그런 샘플들을 몇 개 붙여서 이제 내가 진짜 원하고자 하는 그 질문을 한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지요. 자, 그랬을 때 이 퓨샷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기는 하는데 내가 줄 그 뭐 몇 개가 됐든 그 샘플들에 이어서 일부러 질문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었으면 하는 거를 그 이어질 내용으로 뒤에 또 이어붙이게 됩니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그 프롬프트를 언어 모델에게 그럼 주게 되면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그젬플들을 줄 때 그 사이에다가 일부러 질문을 하나 넣었으니 언어 모델도 이걸 흉내내서 나에게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것은 마치 내가 언어 모델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주지 않고 되묻는 행위를 나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모델이 사람에게 되묻는 행위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묻는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소설 쓰기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연구는 소설을 대신 써주는, 사람 대신 써주는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람이 소설을 쓰는데
그때 언어 모델이라는 것을 도구 삼아서 언어 모델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은 소설을 쓸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설을 쓰는 중간중간마다 언어 모델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언어 모델이 오히려 나에게 되묻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사람으로 하여금 소설을 쓰는 그 과정에서 좀 더 생각해보고 얘가 새로운 관점으로 나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소설을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낳게 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 설명드린 이 두 개의 프롬프트 테크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테크닉, 제너럴한 관점에서의 테크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프롬프트의 모양새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한 두 개의 테크닉을 기반으로 실제 소설을 쓸 때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면 좋아 라고 7가지의 프롬프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줄에 있는 인필링은 어떤 의미의 빈칸을 주어서 그 빈칸을 채우는 그런 용도로 쓸 때 이제 그걸 이제 인필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replace selection이라고 주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continuation은 말 그대로 이제 계속이란 뜻이니까요. 주어진 텍스트 덩어리가 있으면 이거에 이어서 뭔가를 더 써주게끔 하고 싶을 때에는 generate text라고 프롬프트를 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laboration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의 주어진 텍스트 덩어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때는 elaborate selection이라고 프롬프트를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story seeding이라는 것은 의미의 소설 제목만 주어졌을 때 나올 법한 첫 번째 문장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freeform style transfer라는 것은 의미의 문장을 혹은 텍스트 덩어리를 원하는 형식, 이를테면 뭐 멜로틱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원하는 형식으로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메타 프롬프팅이라는 것과 커스텀 프롬프팅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7가지의 프롬프트를 이 월드크래프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메타 프롬프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앞장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테크닉을 의미하는 거예요. 테크닉 자체를 그냥 프롬프트로서 포함을 시킨 경우가 되겠고, 마지막에 있는 커스텀 프롬프팅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사용자가 직접 프롬프트를 정의해서도 언어 모델을 쓸 수 있게 허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왜 앞장에서 얘기했었던 두 가지 테크닉 중에 두 번째 테크닉인 메타 프롬프팅을 여기 7가지 프롬프트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에 있었던 related example prompting은 왜 이 7가지 중에서 나열이 되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7가지의 그 프롬프트 기법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퓨샷 기반으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개의 예시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런 프롬프트들을 전달을 해서 이런 인필링이라든지 컨티뉴에이션 등과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7가지의 프롬프트를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설을 쓸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 이 7가지 프롬프트를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소설을 쓰는 중간에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가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어. 그럴 때에는 이 첫 번째 테크닉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소설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여기서 소개를 드렸던 인필링, 컨티뉴에이션 등과 같은 거를 통해서 내가 이제 실제로 뭔가를 이제 그 새롭게 얻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써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7가지의 프롬프트 기법을 사용해서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크래프트가 실제로 소설 쓰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25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협업 형태를 3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월드크래프트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월드크래프트에서의 continuation이라는 기능만 혹은 continuation이라는 그 프롬프트만 허용을 하는 것. 앞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두 번째 있었던 게 continuation이었죠. 그러니까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준다는 거예요. continuation만. 네, 그것이 두 번째 협업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협업 형태는 월드크래프트가 아니라 그냥 챗봇, 그냥 주거니 받거니 그냥 프리톡 하는 그런 챗봇을 사용을 해서 소설을 쓰는 것을 세 번째 협업 형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소설 주제를 선정해서 이것을 세 가지 협업 형태와 랜덤하게 매칭을 시킨 후에 그것을 25명의 작가들이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그 소설 주제에 대해서 특정한 협업 형태로 소설을 쓰도록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소설을 다 쓴 실험 대상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이 아래와 같은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월드크래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소설 쓰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고요. 두 번째는 월드크래프트의 도움으로 소설을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AI가 쓴 소설이지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월드크래프트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은 사람인 나의 소설이라는 점을 나는 인정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작가들이 이 월드크래프트를 사용을 하면서 이 월드크래프트가 완벽한 문장을 써주기를 바라면서 사용을 했던 게 아니었다고 하고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관점으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보여줬다는 점 자체에서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월드크래프트가 전체 스토리를 고려해서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문법적인 면에서도 텍스트를 생성을 할 때 오류가 종종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프리톡 채팅을 하는 거면 이런 오류들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법 면에서 오류가 종종 관측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는 테이블 한 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 한 가지는 이 월드크래프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 중에서 스토리 시드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크래프트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스토리 시드를 사용을 했을 때, 스토리 시드가 바로 요거였잖아요. 주어진 제목만 있으면 그 제목 하에서 첫 문장 만들어주는 거. 이 스토리 시드를 사용을 했을 때 그 AI가 만들어준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그 빈도로 봤을 때 무려 절반 이상이 월드크래프트가 제시한 첫 문장을 채택했다라는 거죠. 이 표 외에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얻은 통계량들을 논문에서는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을 직접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 첫 번째 장에서 이 문장을 이렇게 써드렸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에 최면을 걸다 라고 했었는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최면을 걸 때도 사람 내면에 감춰진 어떤 기억이나 옛 기억이라든지 혹은 어떤 감춰진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월드크래프트에서 제시했었던 두 가지의 새로운 프롬프트 기술이 마치 최면을 거는 것과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서 그래서 인공지능에 최면을 걸다라고 문장을 붙여보았었습니다.